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국토종주 중이거든요. 자전거 타고 부산 가서 633km 타고 왔습니다. 와, 엄청난 길을 다녀오셨네요. 네네. 체력적으로는 건강하신 거죠? 예, 가다가 지치진 않았으니까요.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도 참 대단한 걸 많이 느꼈지만 강의를 듣고 왜 언어의 연금술사로 불리는지 잘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강연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계속 이제 주제는 언어에 관한 거고요. 네. 이제 메타포라고 은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은유법을 잘 쓰시면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 교수님처럼 언어 유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군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유영만 교수님의 강의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메타포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유법입니다. 메타포는 저는 배움의 대포라고 생각해요. 닮지 않은 두 가지를 연결시켜 놓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이런 문학적 수사법을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단순하다. 엉뚱한 걸 연결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사유를 보면 정말 재밌지 않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언어와 사고와 창의성의 주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특별히 메타포라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유법입니다. 메타포는 저는 배움의 대포라고 생각해요. 이 메타포를 배우시면 여러분의 배움의 출입구부터 완전히 새롭게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경지, 성취감을 맛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가 보기에 복잡한 생각을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지에 이른 사람은 단순하다. 그런데 단순하다고 경지에 이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은 메타포, 은유법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비유법 중에 신영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공부는 망치로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구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공부는 망치다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자, 공부는 망치다 그러면 왜 공부가 망치일까 이런 호기심이 들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한 글자만 바꾸면 이 공부는 망치다와 전혀 다른 뜻이 되는데 조사 하나를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어떤 단어를 바꾸면 뜻이 바뀔까요? 예, 공부를 망치다. 그러면 공부를 진짜 망친 거고요. 공부는 망치다는 A, 공부가 추상명사, B, 망치가 보통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추상명사 앞에 있는 공부라는 게 사전에 찾아보면 정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국어사전이나 대학 교수님이 쓰신 개론책에 나오는 정의를 읽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감동받으신 분 계세요? 예, 감동이 안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너무 교과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좌뇌형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타포는 자기가 경험한 것, 체험한 그런 깨달음을 은유법을 써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공부는 왜 망치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망치의 용도는 뭔가요?
망치. 뭔가 망치는 도구가 아니고 이렇게 못을 박거나 뭐 벽돌을 깨부수거나, 그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용도 중에 망치는 깨부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 내 생각을 새로운 공부를 통해서 산산조각 이렇게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고장이 나면 고장관념이 돼요. 네, 그래서 관념이 고장 나버리면 그건 수술도 안 되고 이제 머리를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통념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산산조각 깨부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뭔가를 깨부수는 거고 망치도 뭔가를 깨부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부하고 망치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닮아 있지 않는데 닮은 게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공부하고 망치가 닮았어요. 자, 이렇게 닮지 않은 두 가지를 연결시켜 놓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이런 문학적 수사법을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 고정관념을 깨부수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하는 행위, 뭐 이런 게 막 가슴이 심장이 뛰고 그러나 이런 정의를 들으면 네. 그럼 행위가 뭐냐 또 찾아보면 뭐 실제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것, 행동을 찾아보면 또 움직일 행자의 행동,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망치다. 그러니까 망치라는 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보통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부라는 추상 명사가 보통 명사로 뚝 떨어지니까 의미가 확 와닿죠. 예, 그래서 공부는 망치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공부는 또 피클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체게바라는 이제 체게바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무튼 자, 그러면 이 공부하고 독서가 또 왜 피클일까? 자, 왼쪽에 보시면 오이가 있어요. 오른쪽에 피클이 있고. 자, 예를 들면 제가 원래 대학 교수이기 전에 용접공이었던 건 아시나요? 아, 모르시는구나. 저에 대해서 좀 알고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때 수도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경기도 평택 화력발전소에 가서 1년간 또 평택 송탄 이런 밤무대에서 제가 놀았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느냐? 저한테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준 책을 읽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고시 체험생 수기집인데 거기에 공고생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패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이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 나같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누가 알려준 거냐면 책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잘못된 꿈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왼쪽에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뭘로 바뀌었어요? 피클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오이가 피클로 변할 수 있지만 피클이 다시 오이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독서의 위력인 거예요. 책은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매개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함부로 읽으시면 저처럼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상인 이유는 책을 대충 읽으셔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책을 제대로 읽으면 저처럼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독서가 피클인 이유는 가만히 보세요. 자, 독서하고 피클이 겉으로 보기에는 닮지 않았어요. 똑같이 독서는 추상명사, 피클은 우리가 흔히 만지고 먹을 수 있는 보통명사. 독서를 사전에 찾아보면 또 추상적이잖아요. 막 그 책, 뭐 또 누군가의 저서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저서를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행위, 막 이렇게 또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아예 독서는 피클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 독서가 오이에서 피클로 바뀌는 이런 변화를 전문 용어로 비가역적 변화라고 그래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변화. 이게 비가역적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아, 독서는 오이에서 피클로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 강의를 듣기 전에는 오이였는데 지금 서서 여러분 피클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 강의를 듣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오늘 위험한 장소에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다 피클로 바꿔버릴 거예요. 괜찮겠어요? 위험하시면 빨리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자, 대충 은유법이 어떤 엄청난 위력을 갖고 계신지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해가 가시면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할까요?
네, 그러면 자, 은유법을 제가 잠깐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 은유법의 위력이 제가 여기 몇 가지 써놨는데, 첫 번째 관계가 발견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독서하고 피클이 관계 없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나하고 너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독서하고 피클이 경계가 있었는데 경계가 무너져. 독서가 피클로 들어가고 피클이 독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독서하고 피클이 상호 침투가 일어나요. 네? 독서가 의미가 피클로 들어가고 피클의 맛이 독서로 들어가고 왔다 갔다. 그리고 이종 결합, 두 가지가 종류가 다르잖아요. 독서하고 피클이. 근데 이게 새롭게 결합이 되면서 세계 최초의 독서는 피클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유, 독서에 대한 생각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잖아요. 아, 지금까지 독서 그러면 하기 싫고 어려운 책 막 이런 게 떠오르는데 독서는 피클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독서하고 싶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은유법만 잘 쓰셔도 우리의 사유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독서는 피클인 이런 은유법처럼 수사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유법을 바꾸면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바뀐다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도 창의성이라는 걸 아주 쉽게 정의를 내렸어요. 크리에이티비티가 뭐냐? Connecting things라는 거예요. 자, things가 뭐냐면요. 창의성의 재료예요.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그 경험의 총 두께를 things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things에 해당하는 게 뭐야? 독서, 피클, 공부, 망치 이런 게 다 서로 관계없는 things야. 그런데 내가 그 things 중에 몇 가지를 주워다가 커넥팅 해보니까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 첫 번째,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things가 많아야 돼요. 여기 things가 뭐라고 했어요? 직접 여러분이 경험한 것, 영화 본 것, 책 읽은 것, 사람 만나서 상처받은 것, 이런 재료가 창의성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를 딱 던지면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연결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거를 이제 잠깐 바꿔서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Nothing is original, Everything is remix. 모든 거는 다 주워다가 리믹스, 뒤섞은 것이다. 그러니까 독서하고 피클, 리믹스. 네, 독서하고 피클이 원래 저 독서에 대한 정의가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를 이렇게 엮으니까 새로워 보일 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엮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보여주는 파워포인트 자료 이런 거 다 제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의 걸 주워다가 다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믹스 시키니까 everything is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은유법의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불행 피하기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숙고하는 것은 손전등이지만 행동하는 것은 전조등이다. 자, 이런 은유법을 들었더니 어떤 친구가 교수님, 전조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은유법을 쓰는데 이해가 가시려면 어휘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은유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독서하고 피클이다 그랬는데 피클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독서는 피클이다, 이게 이해가 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뒤에 있는 모든 보통 명사는 다 직접 내가 만져보고 먹어보고 접촉해보고 경험해봤던 단어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숙고하는 게 왜 손전등이고 행동하는 게 왜 전조등일까? 손전등과 그러면 전조등의 차이는, 손전등은 예를 들면 요 정도 이렇게 앞에만 보이는 게 손전등이고 전조등은 저 앞에까지 비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앉아서 계속 생각해봐야 요 정도밖에, 가까운 데밖에 비칠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나가서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까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언제 떠오르느냐? 나가서 행동할 때.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영복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손은 하나, 머리는 하나지만 손가락과 발가락 몇 개예요? 10개. 예. 그러니까 나가서 앉아서 생각하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안 떠오르는데, 나가서 손발을 움직이면 10개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응? 재밌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민복 시인,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아이가 뱃속에서 10달이 있다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응? 예. 손가락을 하나, 둘, 셋 개 세가지고 손이 10손가락이 딱 됐을 때 10달 되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엉뚱한 걸 연결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사유를 보면 정말 재밌지 않나요? 네, 재미있는 이유는 우리가 틀에 박힌 언어를 남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요, 이 은유법의 천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자주 읽으면 이 틀에 박힌 언어를 다르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또 뱃살은 비무장지대라고 우리 김영민 교수님, 칼럼계의 아이돌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네,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 아시죠? 추석 때 갔는데 추석이란 무엇인가요? 뭐 예를 들면 가면 집에 가면 자꾸 결혼을 언제 하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너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있냐 이런 게 지겨우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추석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자, 아무튼 뱃살은 비무장지대다. 이해가 가시나요? 요거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 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 예.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접근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비무장지대처럼 이렇게 접촉할 수 없는데 온갖 살이 붙어 있는 거죠. 이 뱃살을 영어로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스페어 타이어. 타이어처럼 이렇게 스페어가 이렇게 생겨 있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은유법을 잘 쓰면 재밌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오늘 결혼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은유법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결혼은 뭐다? 은유법으로. 예. 결혼은 로또다. 예, 맞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로또다. 뭐 결혼은 무덤이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또 결혼은 양파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남편 보니까 정말 만나기 전보다 같이 살면서 정말 새로운 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나는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유법을 바꾸시면 돼요. 결혼 뒤에 있는 보통 명사를 바꾸시면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생각과 결혼 생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결혼은 무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혼은 양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방 확연하게 느낌이 오잖아요. 자, 제가 이제 한번 또 은유법을 진정한 배움은 신문지가 아니라 도화지다. 자, 그러면 신문지와 도화지의 차이를 잠깐 비교해 보세요. 이미지를. 신문지에는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글씨가 꽉 차 있죠. 네? 자, 그다음에 도화지는 하얀 백지. 자, 그러면 진정한 배움은 신문지처럼 뭔가 꽉 차 있는 데다가 내 머리를 들이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백지, 도화지에다가 내 생각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네? 그러니까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길 하얀 백지에다가 내 생각을 쏟아놓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글 쓸 때 글 잘 써지나요? 잘 안 써지죠? 잘 안 써지는 이유는 잘 쓰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잘자를 떼내버리고 그냥 쓰세요. 네. 그러면 이제 개발 소발이 나오거든요. 그럼 개발 소발이 나중에 고치면 글발이 되는 거예요. 네. 제 책도 다 개발 소발로 쓴 거예요. 네. 그 독자들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고쳐가지고 이렇게 글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쓰면 백지 위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뭔가를 쓰면 놀랍게도요, 하얀 백지 위에 써있던 문장이 다른 문장을 이렇게 불러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한 문장을 쓰지 않고 백지를 놓고 들여다볼 때 머리가 하얗게 확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다 뭔가를 쓰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이 썼던 문장이 다른 걸 끌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발상이 아니고 연상인 거예요, 연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잘 못 쓰는 거는 은유법하고 똑같아요. 연결시킬 재료가 없으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책을 93번째까지 쓰거나 번역한 원동력은 저는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시골에서 제 고향이 충북 음성에서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저 고등학교 때는 또 일찍부터 술을 마시고 불량 청소년으로 그리고 저 또 평택 송탄 가서 회색빛 청춘을 보내고 이런 모든 경험이 다 지금 생각하면 이 엄청난 글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글을 잘 쓰시려면 방탕도 하시고 방랑 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방황을 해봐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방향을 잡으려면 이 방향은 감동의 느낌표이거든요. 그럼 느낌표는 어디서 나오냐면 호기심의 물음표, 곡선의 물음표가 직선의 느낌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가지고 방황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감동의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제 경험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잠실 실내체육관에 가서 14,0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와, 제가 정말 태어나서 14,000명을 대상으로 강의한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 강의를 들으러 14,000명이 왔는 줄 알았더니 제 뒤에서 G드래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한 회사가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 굉장히 큰 강연이었었는데 그때 우리 GD한테만 열광을 하고 나한테 열광을 안 해서 제가 이제 기선을 제압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열정과 열광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열정과 열광의 차이. 아주 쉽게 은유법으로 표현하면 열정은 땀인 거고요. 열광은 침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열정은 내 열정은 내 일에 몰입을 하면서 부산물로 나도 모르게 땀이 흘러요. 열광은 남의 일에 발광하면서 부산물로 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땀을 흘리나요? 침을 흘리나요? 땀을 흘리죠. 건강한 사람은 침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땀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땀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유 앉아서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며 땀 흘리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간단한 땀과 침의 차이지만 저거를 추상명사 열정과 열광에 대입해서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금방 확 와닿게, 열정은 땀이구나. 내 일에 몰입하면서 막 에너지를 쏟고 막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니까. 근데 침은 앉아서도 나오잖아요, 가만히. 시샘이 침샘을 자극하면 이렇게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열정과 열광의 차이를 땀과 침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땀하고 침은 몇 가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따 돌아가시면서 쭉 써보세요. 땀하고 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중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나오는 방향이 달라요. 땀과 침은. 땀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땀은 바깥으로 흘러야 되고 침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 방향이 바뀌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침이 계속 흘러지면 이게 추해 보이는 거잖아요. 재미있으시죠? 재미있으시면 크게 웃어주시고 그러세요. 자, 김승희 시인이 쓴 새벽밥이라는 시가 여기 은유법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시인들이 은유법의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자, 갑자기 별들이 밥이 됐다. 으스라져라 껴안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하얀 쌀을 보고 별들이 서서 으스라져 껴안고 있다는 거예요.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 무르익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별이 쌀이 되고 쌀이 밥이 되고, 아까 은유법의 특징이 말했어요. 상호 침투가 일어나면서 경계가 무너지고 관계없는 것들이 관계가 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쌀을 보고 별을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은 쌀을 보고 별을 생각하세요? 그냥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 은유법의 첫 번째는 비트는 거예요. 쌀이 별로 비틀어지고 별이 쌀로 비틀어지고. 그래서 나 스스로를 먼저 문을 여는 거예요. 쌀이 나한테 들어오게. 별이 문을 열어. 쌀이 나한테 들어오게. 그 다음에 이제 타자를 수용하는 거예요. 별이 쌀을 수용하고 쌀이 별을 수용하고. 그러면 서로 뒤흔들어 가지고 이제 쌀과 별의 의미를 파괴한 다음에 제3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많이 읽으시면 그만큼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은유법을 잘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부산 국토종주 자전거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책도 가져가지 않고 딱 시집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저녁 때 이렇게 시집의 시 문구를 이렇게 열어보면서 그 문구와 내가 고통을 흘리면서 땀을 흘렸던 이런 것들을 시적인 언어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제가 장문의 글을 썼어요. 그래서 국토종주는 완주가 아니라 온주다. 여러분, 완전함과 온전함의 차이 아시죠? 그러니까 완벽함, 완전함, 완성 이런 것보다는 온전히 나의 몸을 갖고 가면서 나의 정체성, 나다움을 드러내는 행위가 온전함이야. 그래서 제가 온주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온주가 따뜻한 줄 숫자가 아니고요. 자, 제가 또 지식이라는 개념과 산부인과 의사라는 개념을 갖다 붙여가지고
지식 산부인과 의사 이렇게 제가 또 세계 최초로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식을 창조하는 방법을 지식 임신, 지식 출산, 지식 입덧, 지식 애무 이런 단어를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생각은 어디서 떠오르는 거냐? 여러분 봐보세요. 이 지식이라는 개념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서로 따로 구분하자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식은 아시죠? 산부인과 의사도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흔해 빠진 단어를 저는 취미 생활이 뭐냐면 이걸 갖다 붙여요. 갖다 붙이니까 지식 산부인과 의사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식 산부인과 의사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저를 의사로 인정 안 해주고 있어요. 예?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제가 트위터에다가 제가 한참 트위터 열심히 할 때 영향력 지수 한 10 안에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트위터도 안 하지만. 근데 제가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한양대학교 교수이자 작가이자 지식 출산을 새롭게 도와주는 지식 임신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는 지식 산부인과 의사다 이렇게 했더니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 조짐이 약간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 의사다 그랬더니 그러면 의사 자격증이 있냐고. 아, 야,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어? 그래서 야 그러면 색채의 마술사 샤갈은 화가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자기를 표현할 때 마술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샤갈은 마술사 자격증 있나요? 그럼 윤봉길 의사는 의사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네. 그래서 나도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고 색다른 생각이 이렇게 응원해 줘야 되는데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의사소통이 가장 안 되는 사람들 의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또 의사가 항의를 하면 예외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의사들 대상으로 의사소통 교육과정을 하나 개설하려고 그래요. 예? 좀 의사들한테 의사소통 방법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나보고 교수님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공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공개 사과를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랬더니 교수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교수님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나도 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 이걸 제가 그냥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공하고 개하고 사과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익숙하죠? 여러분한테 제가 공하고 개하고 사과 하나씩 보여주면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었는데 여러분 저걸 보고 웃은 이유가 뭐예요? 어서 많이 봤는데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 이미지가 imagination,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나요? 네. 이런 게 은유법처럼 관계없는 걸 갖다 붙여놓으면 공부는 피클 이런 것처럼 색다른 사유를 촉발하는 상상력의 촉진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MIT에 있는 마빈 민스키 박사님이 창의성의 정의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흔한 구성 요소들의 흔치 않은 결합. 자, 공하고 개하고 사과, 지식과 산부인과 의사 다 흔해 빠졌잖아요. 그런데 갖다 흔치 않게 결합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색다른 사유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촉진자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화가로 따지면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이 사람이 만드는 화법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데페이즈망이라고. 저기 보시면 얼룩말하고 사자가 같이 붙어 있죠. 자, 얼룩말 따로 사자 따로 있다는 사람들한테 주목을 안 끌지만 갖다 붙여놓으니까 저게 뭐지? 예, 익숙한 이미지에 낯선 중첩, 낯선 연결 이런 거를 데페이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것도 공하고 개하고 사과가 익숙한 이미지에 낯선 중첩.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하고 저기 물고기 보시면 밑에는 사람 몸뚱이지만 위에는 물고기고 저게 사람인지 물고기인지.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려면 흔해 빠진 것들을 흔치 않게 갖다 결합시키는 것. 은유법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피클, 망치 다 흔해 빠져 있는데 갖다 붙이니까 여러분의 사유를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놀랍게 색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대자뷰, 부자대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시감, 신시감이에요. 네? 자, 기시감은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봤는데 처음 본 것 같고, 신시감은 새로운 것 같은데 낯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공하고 개하고 사과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새로운 것 같고, 그죠? 낯설은데 어디서 또 익숙한 것 같고,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전문 용어로 부자 대 데자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한 사람,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뭔가 새로운 거 만든 거 없어요. 남들이 만든 걸 먼저 지가 갖다가, 지가로 죄송하지만 자기가 먼저 갖다가 세계 최초로 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약간 새롭잖아요. 약간만 새로워야 돼. 너무 새로우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예? 사람들은 익숙함의 천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운 걸 발명했어요. 그럼 너무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색다른 사유나 행동을 촉구하면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안 가요. 그러니까 한 발짝만 약간 새롭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걸 사용하면 내 삶도 조금씩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은유법을 계속 연습해 보면 책을 은유법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책은 창이다. 윈도우. 왜 그럴까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창문이 없는 깜깜한 방에 사는 거야. 근데 책을 한 권 읽으면 창문이 하나 생겨. 두 권 읽으면 창문이 두 개. 그러니까 책을 여러 권 읽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권 읽으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창문이 여러 개가 생기는구나. 그럼 내가 세상을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류별로 다양한 책들을 읽어야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창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책은 도끼다는 우리 박홍현 작가님이 카프카가 책은 도끼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갖다가 제목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간단한 제목이지만 도끼처럼 이렇게 뭔가 확 망치처럼 깨부수는 거잖아요. 뭔가를 얼음을 깨는 것처럼. 자, 책은 또 거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그런데 마음의 거울은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책을 읽으면 이렇게 창피해져요. 유영만 교수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그래서 책이 나를 반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 권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만, 교만, 태만하지 않고 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책은 또 징검다리. 왜 징검다리일까요? 여기서 저기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책이 나침판인 이유는 방향을 잃었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어떤 책 한 권을 읽고 저처럼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거잖아요. 고시 공부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뭐 돌이켜보면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거지만 제가 그 책을 안 읽었다면 아직도 지금 평택, 송탄, 유흥가에서 술 먹고 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은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에 대해서 저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에 대한 은유법을 표현하시면 돼요. 결혼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딱 하나밖에 없지만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뒤에 있는 은유법을 계속 바꾸시면 돼요. 결혼은 양파다, 로또다, 징검다리다, 그다음에 뭐죠? 무덤이다, 또 뭐 생각해 보세요. 결혼은 뭐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별로 편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거, 은유법을 바꾸면 은유법을 바꾸는 순간 그것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그것에 대한 행동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늘상 쓰는 은유법을 바꾸면 내 사유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면역은 사적인 계좌인 동시에 공동의 신탁이다. 이게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자, 면역. 제가 이제 2차 접종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제 몸이 건강한 거는 제 개인을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면역을 하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동체가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 내가 건강할 때 같이 만나는 관계도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죠?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유영만 교수가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몸 개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중요한 이유. 요걸 내가 그러면 제가 또 표절 전문가인 건 아시죠? 세상에 있는 걸 다 주워다가 저의 방식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걸 살짝 이렇게 바꿨어요. 운동은 사적인 계좌인 동시에 공동의 신탁이다. 아, 운동을 하면 내 몸도 건강하고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예? 그래서 제가 1년 365일 거의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부자의 일원칙, 몸에 투자하라 이런 깨알 홍보로 제가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체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뇌력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뇌력이 어디서 나와요? 체력에서.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마음이 나오고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상상력이 막 풍부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예. 그러니까 패션, 열정 이런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몸이 망가지면 몸빼 바지 입어야 돼요. 몸빼 바지는 정말 기적 아닙니까? 어떤 몸도 다 받아주잖아요. 예. 그런데 몸빼 바지 입으시면 이제 아주머니로 바로 전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의성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저 MIT의 미디어랩 소장님을 하셨던 니그로 폰테 교수님이신데 저분이 창의성은 만날 것 같지 않은데 unlikely juxtaposition은 뭐냐면 만날 것 같지 않은데 이질적인 게 서로 만나는 순간 크리에이티브 스파크가 탁 튀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예? 공부하고 망치가 이질적이잖아요. 만났는데 세계 최초의 크리에이티브 데피니션 단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창의성은 이종 결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한 사람, 전공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계속 만나면 그냥 유유상종이 되지만 그죠? 가끔씩 이래도 나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그다음에 나하고 전혀 다른 공부를 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익숙한 생각이 낯선 생각과 접속되면서 내 생각 안에도 다른 사유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은유는 역지사지의 도구다.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왜 역지사지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별이 쌀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죠? 쌀이 별의 입장이 돼보는 거고 독서가 피클인 거는 독서가 한번 피클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피클은 또 독서가 무슨 꿈을 꿈고 있는지 그 사람 입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역지사지의 달인은 누구냐? 시인입니다. 시인. 예? 시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다 무라일체, 사물과 나는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그 사물, 현상,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의자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의자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해서 여러분 지금 육중한 몸무게를 의자가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빨리 의자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빨리. 예, 예. 그리고 의자가 그 힘들어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예? 야, 이놈아 좀 몸무게 좀 빼라. 이걸 몸이라고 갖고 다니느냐? 이런 걸 그대로 받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되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시인은 죄송하지만 별다른 노력 없이 역지사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응? 사물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구나. 응? 그래서 안도현 시인도 꽃게라는 시를 썼잖아요. 스며드는 것. 꽃게가 간장 속에 밤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그러면서 막 꽃게가 이제 간장을 쏟아부니까 막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꽃게가. 응? 그 사투 벌이는 모습이 연상이 되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 두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꽃게가 어미 개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알한테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깜깜해지니까. 그래서 몰살에서 탄생한 음식이 뭐예요? 간장게장이에요. 이런 시를 읽고 간장게장을 드시러 가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입에 넘어가요? 간장게장이 막 그 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메타포 이런 거는 다 입장을 바꿔서 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유혹은 미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미늘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낚시는 아시죠? 낚시가 고기를 딱 물면 이제 거꾸로 빠져나가기 못하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갈고리를 만들어 놓은 게 미늘이에요. 예? 예. 어떤 사람은 저거 마늘 스페링 오탈자 아니냐 이렇게 쓰는 예? 미늘이에요. 미늘. 근데 여기서 미늘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유혹은 미늘이다라는 은유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은유법은
두 가지가 전제가 필요한. 첫 번째, 해당 단어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이 있을 것. 내가 직접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늘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고기를 딱 잡아서 낚시를 잡았을 때 이게 고기가 안 빠지는 이유는 그 사이에 이렇게 정말 인간의 잔인한 생각으로 미늘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늘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저 은유법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은유법은 사회 정치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내 마음은 은유법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호수요, 그죠? 예, 요즘에 호수가 오염돼가지고 그 은유법을 다시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합의한 게 있어요. 합의. 그 합의한 게 우리가 공유되고 합의를 했으면 그것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의 의미가 가끔씩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창의성, 아이디어, 그다음에 메타포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죠. 메타포는 은유법이고 크리에이티비티는 창의성이고. 그럼 여러분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의 공통점 뭔지 아시죠? 아이디어는 마찬가지예요. 익숙한 것을 낯설게 연결시키는 사람.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각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거고, 메타포, 은유법도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거고, 창의성도 스티브 잡스처럼 connecting things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숱한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연결시키면 아이디어도 풍부해지고 메타포, 은유법의 천재가 되기도 하고 창의성의 달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또 독서의 중요성, 또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교수님이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비유를 개발하려고 노력하라. 또 앞문이 막히면 질문을 던져서 옆문과 뒷문으로 나가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살아있는 명언 제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비유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물론 제가 쓴 책 제목 공부는 망치다 이런 거. 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유법을 이전과 다르게 계속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남이 만드는 은유법을 계속 쓰시면 남의 사유에 종속돼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생각을 개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은유법을 나의 체험으로 다시 계속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물론 꾸준히 독서하고 또 사색하고 메모하는 것 이런 것도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교수님처럼 이렇게 은유를 잘하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은유법은 체험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체험이 이전과 다른 체험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틀에 박힌 생활을 하시면 틀에 박힌 은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가서 마라톤 뛰기도 하고 막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국도점주도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는 이유는 내 몸이 겪은 체험이 달라지면 이제 이 머릿속에 내면에 들어가 있는 창의성의 재료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 내가 이걸 적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없으면 체험이 그냥 몸에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독특한 언어를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언어의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이제 활용점정으로요.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네. 색다른 예를 들면 뒷글자를 맞춘다든지 운율을 맞춘다든지 단어를 뒤집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사유에다가 통렬한 깨달음을 주는
언어 유희, 지식 창조법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